아침 일라디오. 어제는 바깥 날씨도 추웠지만 집에서도 작은 난방용품 하나쯤은 켜야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서울에 어제 첫 서리가 내렸고요. 오늘 아침 기온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어제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을 하고요. 근무 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들도 올해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 예년보다 겨울이 좀 더 일찍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처럼 한 번씩 한파가 올 때 미리 집 안팎 둘러보시고 월동 준비 하나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 전쟁 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량이 이번 달 들어서 전쟁 전인 작년 동기간 대비 2.3% 적은데 그쳤다고 합니다. 네.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네. 러시아군이 흑해항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바다를 봉쇄하면서 7월까지 거의 5개월 동안 곡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7월 22일 날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흑해항의 곡물 수출을 재개합의하면서 이제 8월 1일부터 오데사항을 포함해서 3개 항에서 곡물이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최소 한 달 만에 이제 300만 톤의 밀, 보리, 옥수수, 해바라기, 식용유 등을 보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8월과 9월 달은 실제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찌됐건 7월부터 수출을 재개를 했는데 네. 수출량이 전쟁 전과 비슷해졌다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수출량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농무부도 10월 들어서 수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네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이 평년 세계 곡물 수출의 3분의 1을 담당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천만 톤을 수확해서 5천만 톤을 수출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수확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이제 항구에 묶여 있었던 건데요. 네. 일단 이번 달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7월 말에 합의해서 러시아가 1차로 일단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1월까지 합의하고 그 뒤에 추가로 합의하겠다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음 달에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국제회의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합의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는지 이것 역시 또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수입 곡물 대금을 갚지 못해서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요즘 킹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러가 너무 비싸졌죠. 네, 달러 말고는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물가랑 딱 두 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러가 너무 오르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식량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입업자들이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이 항구에 곡물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식량난까지 발생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파키스탄, 가나, 이집트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구매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요즘에 오르는 거 물가, 금리 그리고 이제 달러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격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발도상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면서 달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요. 은행들의 달러 결제 처리도 지연되면서 식량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이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에는요. 현지 통화인 세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올 들어서만 44% 급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식량 공급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식량 수입 대금을 치르지 못해서 수천 개의 수입 곡물 컨테이너가 항구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파키스탄은 경제 위기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주요 식품 수입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사업상 지연된 대금 결제 처리는 하겠다라 공약하면서 화물 적체는 좀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 미래 세관 통과가 지연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러자 빵값이 올랐습니다. 이집트 곡물산업협회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70만 톤의 곡물이 한국에 남아있다면서 재분소의 80%가 밀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곡물 기업 카길의 관계자는 개도국들은 여력이 없어서 식량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면서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세계 밀거래 6% 정도, 옥수수, 콩가루 거래는 3% 정도 각각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세계적으로 식량 수입 부담액이 최고조에 달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남획 때문에 알래스카 바다에서 대게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게 주요 산지 중에 하나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게의 개체수가 3년 만에 87% 넘게 줄어들면서 조업이 금지됐습니다. 87%가 없어지면 거의 다 지금 네.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상황인데요. 예. 알래스카주 어업수렵부가 개체 감소수를 이유로 들어서 10일부터 베링의 대게 어장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알래스카 어업위원회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는 어장 폐쇄에 대해서 이 베링의 대게 개체수가 너무 줄어서 아예 조업을 할 수 없는 기준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서부 베링의 연안 지역인 브리스톨만의 왕개 잡이는 금지시켰습니다. 네. 알래스카 어업수렵부 관계자는 이 베링의 대게가 2018년 기준 80억 마리였다고 하는데요. 작년은 10억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어이구. 베링에서 잡히는 게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대게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네. 이 급감한 개체수는 암컷과 어린 대게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긴즉슨 앞으로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조업 금지는 브리스톨만의 왕개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베링의 대게 조업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획 너무 많이 잡고 네.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업계에서는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남획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업수렵부 관계자는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늘어나는 대게보다 더 많은 수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베링의 어족자원 조사 결과 올해 성체 수컷 대게가 작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해양대교국의 마이클 리조 소장은 대게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은 남획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소장은 냉수 어종인 대게는 해수 온도가 2도 이하인 곳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알래스카 인근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해빙이 사라지면서 대게가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이 2018년에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과학자들은 북극 주변 지역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베링해 등 북극 인근의 바다 해빙에 급격한 손실이 이어졌고 결국은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런가 하면 바다에 버려지는 어업 도구 때문에 환경오염은 또 심각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어업 낚싯줄이 1년 동안 봤더니요.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네. 호주 태즈메니아 대학의 켈시 리처드슨 교수 연구팀이 기존의 세계 어업 활동 통계와 그리고 어부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서 종합해서 본 결과인데요. 네. 폐어구 발생량을 산정을 해봤더니 그동안 1년으로 따졌을 때 64만 톤의 폐어구가 발생해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번엔 어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도를 좀 더 높였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미국, 모로코,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를 포함해서 7개 국가 451명 어부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1년간 버려지는 어구 사용량, 유실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추정을 해봤더니 사용 어구 가운데 2%가 바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요. 긴 밧줄, 연승이라고 하는데 연승에 수천 개의 낚싯줄이 매달리고 그 끝에 미끼를 달아서 참치 같은 물고기를 잡는 연승 어업의 경우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낚싯줄이 73만 9,583km에 이게 달한다고 얼마나 합니다. 긴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길이면은요.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낚싯줄에 달린 미끼에는요. 139억 개가 버려지게 되거나 유실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난 반세기 동안 버려지게 됐고 71%가량이 개체수 감소한 상어, 가오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승 미끼를 물고 결국은 죽으면서 이런 물고기들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게라든지 뭐 네. 이런 뭐지 어구 때문에 물고기들이 상어, 가오리 이런 것들 죽고 어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경제 활동이긴 한데 또 자연도 생각하는 이런 네. 전 지구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도 스킨스쿠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바다 들어가 쓰레기 이제 주우고 맞아요. 그런 쓰레기인데 네.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지만 네. 버려지는 폐어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탄자니아 커피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탄자니아가 커피 증산을 위해서 농가에 무료로 커피 묘목을 배급할 계획이라고요. 네, 뭐 커피 하면은 아프리카 지역도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요. 네. 탄자니아에 있는 탄자니아 협회가 국가의 주소득원인 커피 증산을 위해서 300만 주의 로부스타 커피 묘목을 농가에 무상으로 배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회 관계자는 이미 모든 묘목의 준비가 끝났고 북서부 카게라 지역의 커피 농가에 묘목들을 다음 주부터 배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부스타 커피 묘목은 주로 이제 키에르와 지역의 카게란 마을 중심으로 배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묘목을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남미, 브라질 등 커피 산지의 수혜, 흉작을 기회로 여겨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생산했던 커피 생산량을 이번에 좀 크게 늘려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커피 최근 생산량은 연평균 5만 톤에 이르는데요. 정부의 노력으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수확기에는 7만 3천 톤까지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탄자니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로부스타 커피는 전국 생산량의 30에서 40%를 말씀드렸던 카게라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탄자니아 커피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젯밤 늦게 또 포사격을 했다고요? 네, 합동참모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쯤 황해도 장산곳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밤 11시쯤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탄의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 이내였다고 하고요.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이 경고 통신을 여러 번 실시했고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560여 발의 포탄을 해상 완충구역 이내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검찰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이 관련 첩보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또한 서욱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석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요. 마침 이날 국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해경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3차례 발표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나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제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는 공판 준비 기일로 이재명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었는데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의 양이 많아서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 항목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20건 분량 1만 쪽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하고 앞서 그해 10월에는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복구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이 마비가 됐다가 지금은 대부분 복구가 됐습니다만 네. 일부 기능은 여전히 멈춰선 상태입니다. 특히 대화 내용을 자동 보관해주는 카카오톡 톡 채널과 카카오페이의 일부 기능, 이 톡 서랍 등은 아직 복구 중이고요. 이 다음 메일은 곧 복구될 예정이라고 카카오 측은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95% 수준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복구가 완료돼야 서비스 정상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SKCC 측은 자재 수급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오늘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을 100% 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데이터 센터 서버 복구 작업이 끝나더라도 이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직 특정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도 피해 접수 센터를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주 내로 운영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소상공인협회가 그제 오후부터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상인들이 먹통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에 SPC 계열사 공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중 숨진 20대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런 혼합기계를 다루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지난 5년간 상당수 있었다고요? 네, 지난 15일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이 여성은 모친과 미성년자 동생을 부양해오던 소녀가장이었습니다. 이 고인이 작업하던 혼합기는 끼임 방지를 위한 덮개 그리고 그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모두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안전장치 미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 제재 없이 이런 기계가 사용돼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기계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혼합기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기준에 미달한 혼합기를 그대로 써왔던 건데요. 이 혼합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이 기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신고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의무가 2013년부터 법제화돼서 그 이전에 제작된 기계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고용부는 모든 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넣을 수 없다면서 이 사고 빈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KBS의 취재 결과 이 혼합기에 끼어 숨진 노동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 5명은 이번처럼 이 식품 가공용 혼합기에 난 사고였는데요. 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제품 업체죠. 푸르밀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면서 직원들이 모두 해고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네, 비피더스, 검은콩 우유 이렇게 잘 알려진 그 유제품 업체 푸르밀이 네. 그젯밤 갑자기 전 직원에게 다음 달 말에 회사 문을 닫는다라면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4년 넘게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배경을 놓고 노동단체 측에서는 경영 실패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푸르밀은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난 2007년 분사를 하면서 이 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때 매출이 3천억 원이 넘었었고 또 5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 2018년 이 전문 경영인이 물러나고 이 신준호 회장과 차남 신동환 대표가 경영을 맡은 뒤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작년에는 적자가 무려 123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회사 안에서는 그 오너 일가가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고 기존 제품 변형에만 몰두하다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푸르밀 노동조합은 이 신준호 회장이 올해 초 이 퇴직금 30억 원을 받고 퇴직한 뒤에도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에서 갈치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실종됐습니까? 네, 제주 마르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서 선원 4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신고 접수가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긴급 출동한 해경이 새벽 5시쯤 이 마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 배를 발견했는데 이미 배는 뒤집힌 채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2명, 외국인 2명 등 총 4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경은 현재까지 수중 수색을 8차례 진행하고 이 주변 해역도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 등으로 이 선실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고 하고요. 이 폭풍이 초속 14에서 16m로 불고 물결이 3에서 4m 높이로 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경은 배가 이 사고 해역에 형성된 갈치어장에서 닻을 내려 조업할 자리를 선점해 뒀다가 이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 조업을 하려고 대기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를 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추가 기소가 됐다고요? 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 수십 명의 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에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서 지금 강제추행 사건으로 추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난 2019년 이후, 그러니까 이 박사방을 운영할 당시의 범행인데요. 그런데 이 조주빈이 박사방을 개설하기 전에도 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 청소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착취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건데요. 이 조주빈이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이번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 조주빈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피해자는 박사방이 문을 연 이후에는 이 조주부인 일당이 성착취물로 챙긴 수익을 세탁하고 이 숨기는 과정에 동원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만약 조주빈이 추가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월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네, 올해 상반기 임금 노동자 4명 중 1명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임금 노동자가 202만 7천 명으로 전체의 9.4%,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사람이 342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15.9%를 또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외에 월급이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4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은 20.1%였다라고 합니다. 이 산업별로 보면 월급 100만 원 미만 근로자 중에서는 숙박, 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월급 400만 원 이상의 근로자 가운데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0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여 명 늘었는데요. 이 배달 노동자가 1년 전보다 2만 6천여 명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는 학교 교사나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가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248명이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 3배 정도 늘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이 지난주는 휴일 검사 건수 이 감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예전과는 달리 지금 확진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47명이었고요. 사망자는 6명이 나왔는데 이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98일 만입니다. 한편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확진 수험생도 처음으로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로 입원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을 이용하고 수능 당일에 발열 등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기존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IT와 관련한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보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웹 3.0 혁명이 온다의 저자 IT 전문가 김재필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외는 물론이고요. 국내 IT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초거대 AI에 투자하겠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초거대 AI 이거 뭡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AI가 초거대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뭐가 그럼 거대한 거냐? 사실 AI라는 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대용량 연산을 처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를 대신해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학습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이 초거대 AI는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주면은 그 파라미터라고 해서 매개 변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서 고양이를 찾아라 한다면 고양이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얼굴이 동그랗다든가 귀는 뭐 삼각형이라든가 뭐 수염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매개 변수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초거대 AI는 이 파라미터의 수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최근에 억 단위까지 이제 가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매개 변수들이 있는 것이 결정 변수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학습을 해서 기존 인공지능보다 좀 더 사람에 대해 가깝게 설계된 그런 것이 초거대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구조와 뭐 비슷하게 오히려 더 앞설 수도 있을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AI가 초거대 AI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알파고가 몇 년 전에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거대 AI와 알파고 다른 거죠? 예, 알파고가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한번 바둑을 뒀었잖아요. 네. 사실 이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AI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둑 이외에는 아무 일을 못해요, 사실 알파고는. 네. 예, 근데 이제 초거대 AI는 이게 사실은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용성이 높은 AI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초거대 AI가 그럼 최근에 등장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2016년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등장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만들어진 데는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법인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 오픈 AI는 이제 누가 설립했냐고 그 유명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네.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 설립을 해서 네. 여러 이제 설립자들한테 투자를 받은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이 됐었고 이제 첫 번째 모델이 나와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이 작성한 글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네. 이때 사용된 파라미터 변수가 한 1억 7천만 개, 1억 1,700만 개 정도 됐는데요. 네. 이후에 계속 이 오픈 AI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는 다른 이제 그 연구단체에서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그 초거대 AI가 나왔는데 여기에 사용된 파라미터 변수 개수가 무려 1.75조 개입니다. 조개. 어깨도 아니고 1.75조 개의 파라미터로 이제 초거대 AI가 꾸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말 그대로 알파고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인공지능 수준의 지금 AI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초거대 AI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미국, 중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통신사들도 그렇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초거대 AI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언어 모델과 멀티 모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언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창작하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멀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를 이제 모두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초거대 AI에서 언어만 구분하면 언어 모델인 거고, 언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을 하면 이제 멀티 모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쉽게 그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무엇을 찾아줘, 무엇을 해줘 하면 만들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하는 게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멀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거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를 꾸미고 싶은데 뭔가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 이미지를 만들어줘. 찾아줘가 아니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정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그 인테리어 이미지를 이 AI가 창작해서 만들어줍니다. 정말. 그게 돼요 지금? 됩니다. 정말 국내 기업들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라고 키워드를 치면은 이건 뭐 물론 뭐 어디선가 이제 본 듯한 이미지들을 조합을 한 거겠지만은 정말 좀 이제 나름의 창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원을 해서 AI가 정말 기존에 못 보던 새로운 인테리어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를. 인간이 느끼기에도 그러면 세련된 이미지가 딱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좀 세련됐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이미지라고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네. 물론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지만 점차 이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인간의 영역을 점점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그 창의적인 애드립으로 이 호평을 받는 아나운서인데. 저를 또 따라잡는 AI가 저를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은데. 이 초거대 AI가 이제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래도 뭐 자본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 입장료가 1,000억 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장료만요. 입장료라 하시면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인가요? 그렇죠. 아주 초기적인 비용인 거죠, 정말. 초기적인,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 슈퍼컴퓨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들 외에는 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또 경영자가 이걸 정말 강력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몇 기업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향후에는 점차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좀 상생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본력에 따른 이 초거대 AI 기술 개발 격차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AI가 필요한데 좀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도 그 파트너십을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API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수 인재도 같이 인턴십 프로젝트 같은 거 병행을 해서 여러 인재도 같이 이제 발굴하고 육성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극화 해결 방법 알려줘 이렇게. 이제 AI가 그럼 자기를 쓰세요 하니까 인간들이 그럼 쓸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럴 수도. 위험합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 일상이 이게 초거대 AI가 이제 구현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일상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정확해지니까요. 뭐 지금까지 이제 맞춤형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나한테 개인화되고 정확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쇼핑이라든가 네. 뭐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논문이라든가 특허 같이 정보를 찾을 때도 예전에는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찾아줘라고 이제 대충 맥락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까처럼 그 인테리어 사진 찾는 것처럼. 네. 예, 그런 것처럼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오늘 좀 날씨가 안 좋은데 우울한데 이런 때 듣고 싶은 음악 뭐 있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귀신같이 찾아주는 거죠. 그런 것들 갖다가 심지어는 창작을 해서 창조해서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고요. AI가. 음악까지 만든다고요? 그렇죠. 음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AI가. 예전에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그 아이 로봇이었나요? 네, 맞아요. 거기서 윌 스미스가 로봇한테 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만드는 과정까지 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뭐 애인한테 실현당해서 이런 때 듣고 싶은 음악 좀 만들어주면 정말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해주는 게 아니고 만드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저희 제작진들이 떨고 있습니다. 작가님 저 포함해서. 그렇죠. 이제 방송도 다 AI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방송도 다 이제 사람의 힘 없이 사람은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하면 수준인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창작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뺏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뭐 국내 IT 기업에서 네. 시를 쓰는 AI라고 해서 이제 그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집을 만든 그 AI가 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시집을 발표했는데 그 시를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봤을 때 물론 흉내를 낸 거긴 하지만은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 네, 물론 그래서 오류도 많고 좀 이제 어설프긴 하지만은 또 이제 뭐 깊은 공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인간의 흉내를 내려고 하잖아요. 사실 네. 뭐 창조는 모방이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흉내 내고 하다 보면 언젠가 비슷한 영역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초고대 AI 시대에 우리가 좀 어떤 준비를? 저는 그러면은 스위치를 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뭐 일자리 뺏는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요, 뭐 이제 파트너로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창조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쪽으로 AI와 협업을 하는 일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미지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AI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에 AI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지. 뭐 지금 당장 뺏지는 않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또 AI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방송 중에 참신한 멘트를 알려줘 하면 알려줄 수 있는 AI 네. 옆에 두고 좀 이러면 뺏길 것 같은데 자리에 불안하면서도 좀 신기한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뭐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초거대 AI 기술 개발 상황과 이 기술 활용 가능 영역 김재필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날씨가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일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내륙 지리산 부근에서 0도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기온이 모레까지는 조금씩 오르겠지만요.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낮겠고요. 모레는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스포츠 중계가 좀 많아서요. 내일과 모레도 이광엽 아나운서가 저를 대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바람에는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현상 이외에 바람과 관련된 표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바람이란 말이 어떤 기운 같은 것을 뜻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바람은 신이 나서 우쭐우쭐해지는 기운을 말하지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어깨바람이라는 것도 있는데 신이 나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활발히 움직이는 기운을 뜻합니다. 혹시 영바람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